호르무즈 해협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 한국 유조선 26척이 멈춰 섰습니다. 선원 173명, 45도 폭염, 식수 72시간치, 이란은 통행료 30억 달러를 요구했고 전 세계는 지불했습니다. 일본도 지불했습니다. 영국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만 거부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저는 한스 크리스티안 벨러라고 합니다. 함부르크에서 31년간 해운 리스크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유조선이 납포되면 제 전화가 먼저 울립니다. 보험사, 선주, 각국 외교부. 저는 그들에게 냉정한 숫자를 줍니다. 감정 없이 이해관계만 봅니다. 그것이 제 직업입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그 48시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두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인생에서 단 한 번 계산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6월 17일 새벽. 호르무즈 해협. 신호는 갑자기 왔습니다. 오전 4시 22분 이란 혁명수비대가 국제해사기구 긴급 주파수로 선언을 송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외국 선박은 즉시 정선하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허가 없는 통항은 납포 대상이다. 저는 그 교신을 함부르크 사무실에서 들었습니다. 새벽 1시였지만 불을 켜고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에도 2021년에도 비슷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협상으로 48시간 안에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란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통행료였습니다. 척당 1억 1,500만 달러. 26척이 묶여 있으면 총 합계 29억 9천만 달러. 세상이 편의상 30억이라고 불렀습니다. 터무니없는 숫자였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 해협으로 하루 2,100만 배럴의 원유가 지나갑니다. 하루만 막혀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씩 뜁니다. 사흘이면 세계 경제가 흔들립니다. 일주일이면 일부 국가는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합니다.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6월 17일 오전 11시. 도쿄 외무성이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인도주의적 상황과 자국민 보호를 위해 이란 측과 협의를 시작한다. 외교적 표현이었지만 뜻은 하나였습니다. 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영국이 따랐습니다. 오후 4시 프랑스가 따랐습니다. 오후 6시 독일이 따랐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보며 메모장에 숫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박 26척, 선원 173명, 추정 대기 가능 시간 72시간, 한국 정부 결정 예상 시각. 그 예상 시각 옆에 저는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굴복. 그것이 제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후 7시가 되었습니다. 오후 9시가 되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단 한 줄의 성명만 냈습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교관들이 시간을 벌 때 쓰는 문장이었습니다. 결국엔 낼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서 비행기 한 대가 조용히 이륙했다는 것을. 탑승객은 2명이었습니다. 6월 17일 자정. 인천국제공항 발 아부다비행. 탑승객 명단에는 이름이 2개였습니다. 김도준, 외교부 특사, 이수혁, 해양수산부 분석관. 저는 그 이름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김도준. 제가 나중에 확인한 그의 이력은 특이했습니다. 외교부 소속이었지만 책상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리비아 내전 당시 현지 교민 220명 철수를 지휘했고 2019년 오만만 해역에서 한국 선원 11명이 억류됐을 때 단독으로 현지에 들어가 협상했습니다. 공식 직함은 특사였지만 현장 사람들은 그를 김반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식 직함 같은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수역은 달랐습니다. 33살.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분석팀 소속. 현장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의 무기는 화면이었습니다. 선박 위치 데이터, 이란 해군 배치 패턴, 해협 조류 정보, 가스전 해저 지형도. 그는 그것들을 노트북 2대에 담아 탑승했습니다. 두 사람이 아부다비에 도착한 것은 6월 18일 새벽 5시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6월 새벽은 이미 38도였습니다. 제가 처음 그 두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두바이 항만청 측 인사의 연락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스, 한국에서 2명이 왔어. 근데 이상해. 대표단이 아니야. 2명이 전부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2명, 26척, 173명, 30억 달러.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체념의 몸짓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뭔가를 하는 척 보여주기 위해 2명을 보냈지만 실제로는 포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도준은 아부다비 공항에 발을 딛자마자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이란 항구도시 반다르 아바스의 항만 관리소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연락 채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뒤에야 알게 된 번호였는데 1970년대 한국 건설 회사에서 이란 현장을 관리했던 지금은 은퇴한 이란인 원로의 개인 전화였습니다. 그는 그 전화들을 공항 출구에서 짐도 찾기 전에 걸었습니다. 이수역은 그 옆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호르무즈 해협 지형도가 펼쳐져 있었고 26개의 붉은 점이 해협 입구에 뭉쳐 있었습니다. 173명이었습니다. 이란 측은 협상 테이블을 열지 않았습니다. 6월 18일 오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짧게 발표했습니다. 통행료 납부 의사를 밝힌 국가의 선박부터 순차적으로 통과를 허가한다. 일본 선박이 먼저 풀렸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순이었습니다. 해협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단 돈을 낸 나라에만. 전 세계 항만 관계자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국 선박의 보험 계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기다려 보십시오. 하지만 준비는 해두세요. 그것이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 시간 한국 유조선 26척은 섭씨 45도의 바다 위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6월 18일 오전 호르무즈 해협 입구. 그 배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두바이의 해운 브로커를 통해 한국 선박 중 한 척 한진 코리아 76호의 선장과 위성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선장의 이름은 박성태였습니다. 57세. 25년 경력.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식수는 이틀치 남았습니다. 냉방 장치가 연료 절감 때문에 최소 가동 중입니다. 선내 온도가 4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선원 중 2명이 열사병 증세를 보이고 있고 당뇨가 있는 기관사가 인슐린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계속 썼습니다. 갑판에는 못 나갑니다. 햇빛이 수직으로 내리꽂힙니다. 선원들이 교대로 기관실 구석에 앉아서 버티고 있습니다. 다들 조용합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6척, 173명. 그때 제 화면에 뉴스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플로리다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그 결정을 했다. 우리는 동맹국이지만 우리 군대를 그 협상에 사용할 의무는 없다. 한국은 돈을 내거나 기다리면 된다. 전 세계 해운 시장이 그 발언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미국이 손을 뗀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이 중동에 전개되어 있었지만 그 군함들은 한국 유조선을 위해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서울의 한국 외교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노트북으로 실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장관은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깊었습니다. 한국 국내 여론이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선원들의 사진을 쏟아냈습니다. 인슐린이 떨어져가는 기관사의 이름까지 보도된 상태였습니다.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 그것은 외교 언어로 한 가지 의미였습니다. 포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아부다비에서 이수역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김도준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수역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해협 남쪽 이란 해안선에서 약 8일이 떨어진 구역이었습니다. 이란 가스전 개발 구역의 완충지대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민감한 시설 보호를 위해 역설적으로 군 함정 배치를 자제하는 구역. 감시가 느슨해지는 사각지대. 이수역이 말했습니다. 특사님, 여기 창문이 있습니다. 김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6월 18일 오후 반다르 아바스 항구 인근. 김도준이 전화를 끊고 나서 이수역에게 한 말은 짧았습니다. 짐 챙겨요. 배 탑니다. 이수역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네. 아부다비에서 반다르 아바스까지 페르시아만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상 통제를 선포한 그 바다였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부다비 항구에서 민간 어선 한 척을 빌렸습니다. 어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길이 12m짜리 목선이었습니다. 선주는 이란 국경 근처까지는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김도준은 뭔가를 건넸습니다. 선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를 건넸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많지 않은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배는 오후 1시에 출발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6월 오후 바다는 거울 같았습니다. 바람이 없었습니다. 파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뜨거웠습니다. 수면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고 수평선이 흔들렸습니다. 갑판 위의 온도는 53도였습니다. 이수역은 갑판 아래 그늘에 쪼그리고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배터리가 얼마나 버틸지 몰랐습니다. 그는 필요한 데이터를 전부 캡처해 오프라인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가스전 완충구역 좌표, 이란 해군 배치 패턴, 조류 속도와 방향,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 수심 정보. 그것을 보면서 이수역은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김도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뱃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선글라스도 없었습니다. 햇빛이 정면으로 내리꽂혔지만 그는 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수역이 나중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특사님 얼굴을 봤는데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조용했다고. 무언가를 이미 결정한 사람의 얼굴이었다고. 배는 3시간을 달렸습니다. 이란 영해 경계 약 2해리 전 선주가 더 이상은 못 가겠다고 배를 세웠습니다. 김도준은 고맙다고 말하고 갑판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방파제 위에 올라섰습니다. 반다르 아바스 항구 외곽의 낡은 콘크리트 방파제였습니다. 길이는 200m 남짓. 끝에는 녹슨 등대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방파제 건너편으로 이란 영해가 펼쳐졌습니다. 수평선 어딘가에 한국 유조선 26척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도준은 방파제 끝에 서서 위성전화를 꺼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연락 채널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수역이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땀이 셔츠를 타고 흘렀습니다. 45도 폭염 속에 방파제 위에는 그늘이 없었습니다. 김도준은 전화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4번째, 5번째, 6번째.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1970년대 이란 현장을 관리했던 그 은퇴한 이란인 원로의 번호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통화 내용을 전부 알지 못합니다.
이수혁이 기억하는 것은 김도준이 페르시아어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통화는 11분이었습니다. 김도준이 전화를 끊고 이수혁에게 말했습니다. 기다립니다. 이수혁이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김도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6시 방파제 반대편에서 작은 모터보트 한 척이 다가왔습니다. 보트에는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장교였습니다. 계급장은 없었습니다. 사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허리에 찬 것은 분명히 군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방파제에 보트를 대지 않았습니다. 5m 거리를 두고 멈췄습니다. 장교 중 한 명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냐? 김도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김도준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선원 173명을 살리고 싶습니다. 돈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장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보트를 돌렸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방파제에 남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이란의 6월 밤은 낮과 달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바람이었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밤에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김도준과 이수혁은 방파제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돌아갈 배가 없었습니다. 사실 돌아가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수혁은 노트북 배터리가 꺼지자 종이에 손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가스전 완충구역의 폭은 약 4해리. 26척 중 가장 작은 선박의 폭은 40m. 조류 속도는 시속 2.3노트. 통과 예상 시간은 선박 한 척당 약 4시간. 숫자들이 종이를 채웠습니다. 김도준은 아무 말도 없이 방파제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새벽 1시, 새벽 2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수혁이 물었습니다. 특사님 올까요? 김도준이 대답했습니다. 올 겁니다. 그분이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수혁은 그 말의 의미를 물으려다 멈췄습니다. 기억. 무엇을 기억한다는 것인지 그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47분이었습니다. 방파제 건너편 바다에서 불빛이 하나 깜빡였습니다. 모터보트였습니다. 6월 19일 새벽. 방파제. 보트에는 이번에도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보트가 방파제에 붙었습니다. 장교 중 한 명이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사복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수비대 해군 정복이었습니다.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김도준에게 다가와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이수혁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김도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장교를 향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서류 봉투였습니다. 이수혁이 나중에 말했습니다. 봉투 안에 뭐가 있었는지 자신은 보지 못했다고. 다만 장교가 봉투를 받아 안을 확인하고 난 뒤 표정이 달라졌다고. 굳어있던 얼굴에서 뭔가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고. 그 봉투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저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1970년대 이란 현장에서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작성한 공사일지 사본이었습니다. 반다르 아바스 인근 도로 공사 현장의 기록이었습니다. 공사 완료일, 품질 검수 결과, 그리고 당시 현장 책임자의 서명. 현장 책임자의 이름은 그 이란인 원로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게 된 순간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도준은 아부다비 공항에서 3번째 전화를 걸었던 그 은퇴한 이란인 원로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 이제는 짐작이 갑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간 그 문서를 찾아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11분 통화의 내용이었습니다. 50년 전의 약속. 사막 위에 쌓인 땀의 기록. 그것이 새벽 방파제에서 봉투 하나로 건네어졌습니다. 장교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보트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수혁은 그 시간 동안 계속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손에는 종이 10장이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가스전 완충구역, 통과 경로, 시간표, 이란 해군 순찰 간격. 그런데 한 가지가 계속 걸렸습니다. 26척을 한꺼번에 보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완충구역의 폭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선박 간 안전 거리를 유지하면 한 번에 최대 2~3척이 한계였습니다. 26척을 전부 빼내려면 최소 사흘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진 코리아 76호 선장 박성태가 보고한 식수 잔량은 이틀치였습니다. 그 이틀은 이미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수혁이 김도준에게 말했습니다. 특사님, 한 척을 먼저 보내야 합니다. 시범 통과입니다. 만약 그 한 척이 무사히 빠져나가면 이란 측의 완충구역 루트의 실효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게 나머지 25척을 협상하는 지렛대가 됩니다. 김도준이 물었습니다. 실패하면? 이수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하면 한 척이 납포됩니다. 그 배에 탄 선원들이 볼모가 됩니다. 협상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도박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외교부 장관의 직통 번호였습니다. 김도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관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특사, 본국 상황 알고 있지? 여론이 무너졌어. 트럼프 발언 이후 미국도 손을 뗐고 지금 국내에서 선원 가족들이 외교부 앞에 모여 있어. 내가 오늘 오전 대통령 보고를 했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 명령이 내려왔어. 김도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48시간 안에 성과가 없으면 정부가 통행료를 지불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어. 그때까지 자네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하지만 48시간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수혁이 표정을 살폈습니다. 김도준은 위성전화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48시간. 우리한테 딱 맞는 시간이네요. 그리고 다시 방파제 끝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아침 8시 이란 측에서 다시 보트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장교가 혼자였습니다. 그는 방파제에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보트에 앉은 채로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다르 아바스 항만청 회의실. 그쪽 대표단 2명과 우리 측 인사가 만난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보트가 돌아갔습니다. 이수혁이 김도준에게 물었습니다. 대표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2명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건가요? 김도준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겠죠. 그래도 온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방파제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방파제 콘크리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수혁의 바지는 땀과 먼지로 뻑뻑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김도준의 셔츠 등 쪽에는 소금 자국이 하얗게 번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방파제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뒤로 해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6월 19일 오전 한국 유조선 26척. 저는 그 시각 한진 코리아 76호의 박성태 선장과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선장의 목소리는 전날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기관사가 어젯밤부터 반응이 느려졌습니다. 인슐린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다른 선원들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열사병 증세를 보이던 2명 중 1명이 어젯밤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저는 물었습니다. 선원들 사기는 어떻습니까? 선장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다들 집 이야기를 합니다. 어젯밤 기관실에서 교대 쉬는 선원들이 가족 사진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은 뒤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함부르크의 6월은 아름다웠습니다. 엘베 강변에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고 카페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4,000km 떨어진 곳에서 173명이 49도 철제 선실에 갇혀 가족 사진을 꺼내보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한국 선사들의 협회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험 계약 정리를 시작해도 되겠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것은 제 직업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계산 이외의 무언가가 제 대답에 끼어든 순간이었습니다.
6월 19일 오후 4시. 반다르 아바스 항만청 회의실. 건물은 낡았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콘크리트 벽. 천장에 달린 선풍기가 뜨거운 공기를 돌릴 뿐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 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란 측 인사는 3명이었습니다. 김도준과 이수혁은 2명이었습니다. 이란 측 인사 중 중앙에 앉은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는 50대였습니다. 이란 해운부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가 나온 것은 해운부 직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김도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영어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입니까? 김도준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저입니다. 상대가 잠시 멈췄습니다. 김도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통행료 협상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173명의 선원이 지금 45도 폭염 속에서 식수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먼저 살리는 방법을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이란 측 인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통행료를 낼 의향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김도준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수혁을 돌아봤습니다. 이수혁이 종이를 꺼냈습니다. 밤새 방파제에서 계산한 그 종이였습니다. 가스전 완충구역, 통과 경로, 좌표, 조류 데이터. 김도준이 그 종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경로입니다. 이란의 가스전 완충구역을 통과하는 루트입니다. 이란 해군의 정규 순찰구역 바깥입니다. 우리 선박이 이 경로로 빠져나가면 이란 측의 공식 봉쇄 선언과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란 정부가 허가를 한 것도 아니고 막은 것도 아닌 형태가 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란 측 인사 셋이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이수혁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3분 22초였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란 측 인사가 말했습니다. 그 경로로 선박이 들어올 경우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비정규 무장 세력이 활동하는 구역입니다. 김도준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척을 보내겠습니다. 시범 통과입니다. 만약 이란 해군이 그 한 척을 지켜봐 준다면 그것이 두 나라 사이의 신뢰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란 측 인사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김도준은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1973년 5.1 쇼크 때 이란이 한국에 원유를 보내주었습니다. 아랍 산유국들이 전부 거부하던 그 시절에 그때 한국은 그 원유로 공장을 돌렸습니다. 수출을 했습니다. 국민이 먹고 살았습니다. 이란 측 인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준이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습니다. 테헤란로, 서울로. 그 거리 이름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회의실에 선풍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란 측 인사가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이수혁이 물었습니다. 잘 된 겁니까? 김도준이 말했습니다. 내일 또 온다고 했으니까 됩니다. 이수혁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거절당한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김도준의 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방파제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서 2번의 전화가 더 왔습니다. 첫 번째는 외교부 차관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김도준은 간략하게 답했습니다. 내일 2차 접촉이 있습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48시간 카운트다운 알고 있지? 김도준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예상하지 못한 번호였습니다. 한진 코리아 76호 선장 박성태였습니다. 선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특사님, 저 박성태입니다. 선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사님이 거기 계신 것을.
김도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선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요청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고 계시길 바랐습니다. 우리 선원들 버티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수혁이 보니 김도준이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파제에 다시 앉았습니다. 6월 20일 오후 4시 반다르 아바스 항만청 회의실 2차 접촉이었습니다. 이란 측 인사는 어제와 같은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김도준을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제의 눈빛이 경계였다면 오늘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이란 측 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젯밤 본국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경로에 대해 검토가 있었습니다. 김도준은 듣고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경로로 한국 선박이 이동하는 경우 이란 해군은 그 선박들을 공격 목표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수혁이 손 안에 쥐고 있던 연필을 자신도 모르게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이란 측 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단 비정규 무장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집단입니다. 김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이란 측 인사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김도준이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어제 회의가 끝났을 때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방파제에서 밤을 새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김도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원들이 버티고 있으니까요. 이란 측 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짧게 웃었습니다. 회의는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두 사람이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이수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는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너무 파랗고 뜨거워서 오히려 정신이 들었다고. 김도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 말의 뜻은 이제 설득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위험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6월 20일 저녁 한국 유조선 26척 정박구역 한진 코리아 76호 선장 박성태는 위성전화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내일 새벽 첫 번째 배로 출발하십시오. 경로는 제가 전송해 드립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박성태가 물었습니다. 몇 척입니까?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김도준이 말했습니다. 한 척입니다. 박성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선장님이 가장 먼저 가십니다. 이 경로가 안전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장님 배로 확인하겠습니다. 박성태가 물었습니다. 만약 안전하지 않으면 김도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나머지 25척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성태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출발할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성태는 선원들을 선실에 모았습니다. 그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 새로운 경로다. 검증된 경로는 아니다.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기다리는 것도 시간이 없다. 선원들 중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기관실에서 일하는 26살짜리 막내 항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장님, 우리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고 나가다 잘못돼도 죽는 거잖아요. 박성태가 말했습니다. 그래. 막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가다 죽는 게 낫죠. 웃음이 터졌습니다. 기운 없는 웃음이었지만 웃음이었습니다. 박성태는 나중에 저에게 그 웃음이 그날 밤 가장 고마운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6월 21일 새벽 3시 한진 코리아 76호 새벽 3시를 선택한 것은 이수혁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시간대에 가스전 완충구역에 일한 해군 순찰 주기가 가장 긴 공백을 만든다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열흘치 AIS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온 숫자였습니다. 한진 코리아 76호가 닻을 올렸습니다.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이 조용히 바다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시각 함부르크에서 위성 선박 추적 화면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화면 위에서 한진 코리아 76호를 나타내는 작은 점이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란 해협 입구에서부터 가스전 완충구역 진입까지 약 40분. 완충구역 통과 시간 약 4시간. 해협 출구까지 추가로 90분. 총 6시간 10분. 이수혁은 방파제에서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도준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새벽 3시 41분. 한진 코리아 76호가 완충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제 화면 위에서 점이 구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이더 신호가 잡혔습니다. 완충구역 남쪽 해안선 방향에서 소형 선박 3척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비정규 무장 세력이었습니다. 저는 추적 화면을 보면서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3척의 고속보트. 한진 코리아 76호까지 거리 5해리. 속도를 보면 약 20분 안에 접촉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방파제에서도 그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이수혁이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김도준이 위성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기 전이었습니다. 추적 화면에서 다른 신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란 해안선 쪽에서 2척의 선박이 출발했습니다. 이란 해군 함정이었습니다. 2척이 무장 세력 고속 보트를 향해 전속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수혁이 방파제에서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특사님, 이란 해군이 움직입니다. 김도준은 말이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란 해군 2척이 무장 세력과 한진 코리아 76호 사이에 가로막았습니다. 무장 세력의 보트들이 멈칫했습니다. 이란 해군 함정에서 경고 교신이 발신되었습니다. 공개 주파수였습니다. 대한민국 선박에 대한 일체의 접근을 금지한다. 이 명령을 무시할 경우 즉각적인 무력 대응이 있을 것이다. 무장 세력이 주춤했습니다. 그중 한 척이 우회를 시도했습니다. 이란 해군 함정이 경고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포탄이 그 보트 전방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물기둥이 솟았습니다. 3척의 고속보트가 전부 방향을 돌렸습니다. 해협 위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란 해군 2척이 한진 코리아 76호의 양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호위 대형이었습니다. 이수혁은 방파제에서 그 장면을 위성 데이터로 확인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도준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혁이 올려다봤습니다. 김도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수혁은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새벽 3시 41분에 완충구역에 진입한 한진 코리아 76호가 해협 출구에 도달한 것은 오전 9시 53분이었습니다. 정확히 6시간 12분이었습니다. 이란 해군 함정에서 마지막 교신이 발신되었습니다. 완전한 항해를 기원한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2척의 이란 해군 함정이 대형을 풀고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진 코리아 76호의 선미에서 한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함부르크 사무실에서 그 선박의 항적을 보며 오랫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31년 동안 저는 그 화면에서 숫자만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그 작은 점이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173명 중 한 척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25척이 남았습니다. 6월 21일 오전 10시 서울 외교부 한진 코리아 76호가 해협을 빠져나갔다는 보고가 서울에 도달한 것은 오전 10시 7분이었습니다. 외교부 상황실은 잠시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26척 중 한 척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25척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48시간 카운트다운은 그 시각 기준으로 11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관이 상황실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김 특사와 연결해. 위성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 척 나온 거 확인했어. 잘했어. 그런데 25척이 남았어. 11시간 안에 전부 빼낼 수 있어. 김도준이 말했습니다. 한 척씩 보내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김도준이 말했습니다. 동시에 보냅니다. 25척을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란이 동의했어. 김도준이 말했습니다. 비공식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란 해군은 우리 선박을 공격 목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확인입니다. 장관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공식 보장이 아니잖아. 김도준이 대답했습니다. 예, 공식은 아닙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실패하면 25척의 탄 선원들 전부가 위험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김도준이 말했습니다. 제가 집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김 특사, 자네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도 그 결정을 지금 당장 승인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리고 한 박자 쉬었다가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에 보고한다. 기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도준은 방파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수혁이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잔여 25척의 위치, 가스전 완충구역 진입 가능 시간, 조류 데이터, 이란 해군 순찰 간격. 이수혁이 말했습니다. 특사님, 오늘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창문이 가장 넓게 열립니다. 조류 방향과 이란 해군 순찰 공백이 겹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넘기면 다음 기회는 내일 새벽입니다. 김도준이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23분이었습니다. 서울의 답을 기다릴 시간이 3시간 37분이었습니다. 그 3시간 37분 동안 두 사람은 방파제에 있었습니다. 이수혁은 계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5척의 선박 크기와 속도를 각각 다시 확인했습니다. 통과 순서를 정했습니다. 가장 느린 선박을 중간에 배치하는 것이 전체 대열의 속도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각 선박 간 안전거리, 무장 세력 접근 시 대응 신호 체계. 그는 방파제 위에서 그것들을 전부 손으로 썼습니다. 노트북 배터리는 이미 이틀 전에 꺼졌습니다. 김도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다를 봤습니다.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 25척이 있었습니다. 그 배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계속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오전 11시가 지났습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오후 1시 12분에 위성전화가 울렸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무겁고 낮았습니다. 김도준, 대통령실에서 결론이 나왔어. 김도준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장관이 말했습니다. 통행료 지불로 방향을 전환한다. 더 이상의 모험은 하지 않기로 했어. 자네는 오늘 안으로 현장을 철수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자네가 잘못한 거 없어. 한 척은 꺼냈잖아. 충분히 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수혁이 김도준의 얼굴을 봤습니다. 김도준은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혁이 물었습니다. 철수입니까? 김도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이 뜨겁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혁이 다시 물었습니다. 특사님. 김도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수혁 씨. 오후 2시에 창문이 열린다고 했죠? 이수혁이 말했습니다. 네. 김도준이 말했습니다. 오후 2시에 25척 전부 출발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이수혁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본국의 철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선원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김도준 자신의 경력도 모든 것도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수혁이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김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김도준은 25척의 각 선장에게 한 명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역은 각 선박의 통과 경로와 순서와 신호 체계를 문자로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업에 40분이 걸렸습니다. 오후 1시 53분, 25척의 선장들이 지시를 수신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25척이 동시에 닻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함부르크에서 그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위성 추적 화면 위에서 25개의 점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화면만 봤습니다. 6월 21일 오후 2시, 호르무즈 해협 완충구역 입구, 25척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위성 화면으로 어떻게 보였는지 기억합니다.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이 25척. 그것이 일렬로 완충구역을 향해 진입하기 시작하는 장면은 마치 거대한 강이 하나의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각 선박 사이의 거리는 이수역이 계산한 대로 정확했습니다. 선두는 두 번째로 큰 선박이었습니다. 가장 앞에 가장 크고 느린 배를 세우지 않은 것은 뒤에 오는 배들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가 세 번째를 맞추고 세 번째가 네 번째를 맞추는 방식이었습니다. 25척이 하나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 31분, 선두 선박이 완충구역에 진입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란 해안선 쪽에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5척, 7척, 10척. 비정규 무장 세력 고속 보트들이었습니다. 25척의 대열을 보고 한꺼번에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3척이 왔던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의자 팔걸이를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이수역이 방파제에서 소리쳤습니다. 특사님 10척입니다. 김도준이 위성전화를 꺼냈습니다. 그 이란 해운부 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렸습니다. 2번.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받지 않았습니다. 이수역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속보트들이 대열 측면으로 접근 중입니다. 7해리. 김도준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받아졌습니다. 김도준이 말했습니다. 페르시아어였습니다. 이수역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통화는 47초였습니다. 김도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수역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도준이 말했습니다.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5해리, 3해리. 고속보트들이 계속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역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란 해안선에서 새로운 신호들이 출발했습니다. 이란 해군 함정이었습니다. 어제 2척이 나왔던 것과 달랐습니다. 5척이었습니다. 이란 정규 해군 함정 5척이 전속력으로 대열 방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25척의 대열 양옆과 전방을 동시에 막았습니다. 이란 해군에서 공개 주파수로 교신이 발신되었습니다. 모든 비인과 선박은 즉시 구역 밖으로 이탈하라. 대한민국 선박 대열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 이 명령을 어길 경우 발포한다. 경고 사격이 3발 울렸습니다. 3발의 포탄이 고속보트들 전방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물기둥이 3개 솟았습니다. 고속보트들이 멈췄습니다. 그중 2척이 계속 전진했습니다. 이란 해군 함정이 다시 경고했습니다. 2척이 멈췄습니다. 잠시 후 고속보트 10척 전부가 방향을 돌렸습니다. 해협 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란 해군 5척이 25척의 대열을 감싸며 대형을 잡았습니다. 양옆에 2척씩, 전방에 1척. 완벽한 호위였습니다. 이수역이 화면을 보다가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김도준은 서 있었습니다. 이수역이 올려다봤습니다. 김도준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방파제 위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었지만 그 순간은 다른 것처럼 느껴졌다고 이수역은 말했습니다.
25척이 해협을 통과하는 데는 총 7시간 14분이 걸렸습니다. 이란 해군은 첫 번째 선박부터 마지막 선박까지 대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해협 위에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25번째 선박이 해협 출구를 통과한 것은 6월 21일 밤 9시 17분이었습니다. 이란 해군 함정에서 마지막 교신이 발신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선박에 구합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 해군은 오늘의 항해를 함께했습니다. 안전한 귀향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전파가 끊겼습니다. 이란 해군 5척이 대형을 풀고 해안선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6척이 모두 나왔습니다. 선원 173명이 전원 무사했습니다. 저는 함부르크에서 마지막 선박의 항적이 해협 출구를 넘는 것을 화면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31년이었습니다. 저도 31년이었습니다. 31년 동안 저는 그 화면에서 선박을 봤습니다. 톤수를 봤습니다. 보험료를 봤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저는 배가 아니라 사람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173명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이란 외무장관이 전 세계 언론 앞에 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8조 달러를 들여 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한국은 50년간 그 문을 노크했습니다. 문은 부수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노크할 자격이 있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 발언이 전 세계 헤드라인을 덮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김도준이 귀국하던 날 인천공항 입국장에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원 가족들이었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들, 아버지를 기다리던 아이들,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았습니다. 한진 코리아 76호 선장 박성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귀국 후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만 했습니다. 우리 선원들이 버텼기 때문에 특사님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특사님이 버텼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수혁은 인천공항에서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아직 33살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살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핸드폰을 열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이수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집에 가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뉴스 봤다고. 잘했다고. 이수혁은 그 한마디에 택시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나중에 이수혁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함부르크 사무실 창밖 엘베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질문 하나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강한 나라란 무엇인가? 총이 많은 나라, 돈이 많은 나라, 군함이 많은 나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에서 저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방파제에서 밤을 새운 두 사람. 손으로 계산을 멈추지 않은 33살. 선원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돌아가지 않은 사람. 50년 전 사막에서 약속을 지킨 노동자들. 서로의 수도 이름을 거리에 새긴 두 나라. 빚을 갚겠다는 말을 포기하지 않은 외교관들. 그 모든 것이 쌓여서 26척이 나왔습니다. 173명이 집으로 갔습니다. 강한 나라는 적을 무찌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강한 나라는 적이 적으로 대하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 한스 크리스티안 벨러는 그날 이후 메모장에 선박의 톤수와 보험료 대신 다른 것을 먼저 씁니다. 그 배 안에 몇 명이 타고 있는가? 그것이 제가 호르무즈에서 배운 것입니다. 마무리 말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파제에서 밤을 새운 두 사람이 보여준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버틴다는 것, 약속을 지킨다는 것,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사막에서 땀으로 가르쳐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세계 어딘가에서 조용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감동이 남으셨다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성태 선장처럼 댓글에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당신이 기억하는 버텼던 순간을 써주셔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을 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이 채널을 만들어갑니다. 저는 감동 거북선입니다. 거북선. 아시지요? 우리 조상들이 만든 세계 최초의 철갑 전함입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겼습니다. 총이 아니라 지혜로, 무력이 아니라 정신으로. 그 거북선의 정신으로 저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다르게 보이는 순간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이야기들. 그것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이야기는 길게 갑니다. 라디오처럼 들으시면 됩니다. 어디선가 쉬실 때 틀어놓으십시오. 누워서 들으셔도 됩니다. 걸으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들으시는 것입니다. 감동은 항상 마지막에 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버튼 하나로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께 먼저 찾아갑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짓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달해 줍니다. 아직 이런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동 거북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